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가장 날카롭고 유쾌하게 짚어주는 당신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오늘 아침 환율 뉴스 보셨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80원입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숫자판이 빨갛게 물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건 이 환율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 당신의 통장 속에 있는 돈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지도에서 당신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십니까? 500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1억 원. 그 돈으로 당신은 부의 8층 석탑 중 지금 몇 층에 서 계십니까? 2025년 3월 말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억 7,144만 원입니다. 거의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뭐라고 대한민국 평균이 5억이라고라며 배신감이 드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기에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구의 56.9%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입니다. 반면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고작 10.9%에 불과합니다. 평균은 5억 원에 가깝지만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가정은 3억 원이라는 벽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위 10%가 평균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평균의 거짓말입니다. 오늘은 남의 돈 보며 부러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매스 하나 들고 자산 해부학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몇 층에 서 있는지,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눌러야 할 엘리베이터 버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1년 뒤 당신이 추락할 곳은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밑바닥 1층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층 생존의 질식 구간, 마이너스 층. 이곳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말 그대로 수면 아래의 세상입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숨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자는 확정된 손실로서 당신의 목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30대 평범한 직장인 가상의 인물 김희자 씨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희자 씨의 연봉은 3,500만 원,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빚이 8천만 원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생활비 대출 3천만 원, 그리고 폼나게 뽑은 자동차 할부금 3천만 원. 금리가 평균 9%라고 가정해봅시다. 연간 이자만 720만 원, 매달 60만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월급 240만 원에서 이자, 60만 원이 빠지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 6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만 원입니다. 이것이 1층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투자 재테크, 그런 단어는 사치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은 화려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현금 흐름의 플러스 전환입니다. 먼저 8천만 원 빚의 금리를 9%에서 4%로 낮춰야 합니다. 대환 대출을 쓰든 발품을 팔든 말이죠. 그러면 연이자가 7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에 무려 4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그 다음은 고정비를 깎아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40만 원짜리 빌라로 옮기십시오.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쥐어짜야 겨우 탈출구가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2층 살얼음판의 비상금 구간, 순자산 영원에서 비상금, 드디어 마이너스를 탈출한 2층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곳은 유리 바닥과도 같습니다. 순자산이 영원에서 소액의 비상금이 있는 단계죠.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차가 한번 고장나거나 갑자기 맹장이 터져 병원비가 나가면 언제든 다시 1층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35세 직장인 박비상 씨를 예로 들어보죠. 박비상 씨의 순자산은 200만 원입니다. 월급 280만 원에서 고정비 220만 원을 쓰고 매달 60만 원씩 저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미션이 나갔습니다. 수리비 150만 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통장에 있던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빠지고
이번 달 저축할 60만 원까지 털어 넣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다시 원점입니다. 이것이 2층의 함정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 이벤트 한 방에 무너집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티켓 값은 3개월치 생존 자금입니다. 한 달 고정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은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모으는 10개월 동안은 아무 사고도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3층 선택의 자유 구간, 3개월에서 6개월 생존 자금 확보. 여기서부터는 공기의 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틸 돈이 있다는 건 회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순자산 1,000만 원을 가진 이선택 씨를 보십시오. 월급 300만 원, 고정비 2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여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5개월은 숨만 쉬어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사의 폭언을 참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아직 투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 방어력 게임입니다. 수익률이 몇 %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빠르게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느냐, 그것이 계급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가구 평균 부채가 9,128만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사는 세상에서 빚이 없고 비상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거대한 경쟁력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4층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4층 투자의 입문과 변동성의 멀미, 순자산 3천만 원에서 1억 원, 드디어 종잣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층입니다.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자산을 가진 구간이죠. 이때부터 돈이 돈을 버는 마법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변동성의 멀미도 시작됩니다. 주식 계좌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하루에 5%가 빠지면 250만 원이 사라집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한 달치 노동의 대가가 하루 만에 증발하는 공포. 이것이 4층의 신고식입니다. 수익은 숫자로 찍히지만 손실은 감정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면 씨와 구조화 씨입니다. 둘 다 순자산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릴까요? 최근면 씨는 매달 100만 원씩 적금만 붓습니다. 3년이면 원금 3,600만 원에 이자를 합쳐 약 3,800만 원이 됩니다. 기존 자산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8,800만 원이 되죠. 성실함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구조화 씨는 다릅니다. 순자산 5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대출 7천만 원을 끼고 1억 2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3년 뒤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출 원금을 700만 원 정도 갚았다고 치면 남은 빚은 6,300만 원. 아파트 값에서 빚을 빼면 순자산은 8,700만 원입니다. 어라 최근면 씨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만약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 되었다면 구조화 씨의 순자산은 1억 1,700만 원이 됩니다. 적금만 했던 친구보다 2,900만 원을 더 번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4층과 5층을 가르는 열쇠 레버리지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고속 엘리베이터지만 하락장에서는 추락하는 칼날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구조화 씨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4층은 가장 희망차면서도 가장 위험한 투자의 사춘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다시 2층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은 5층부터 시작됩니다. 5층 레버리지의 선택 구간, 자산의 갈림길. 5층은 선택의 층입니다. 2층부터는 근면 성실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쓰느냐 마느냐가 계급의 사다리를 결정짓는 갈림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레버리지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추락장치가 됩니다. 가끔은 추락장치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6,300만 원을 빼면 구조화 씨의 순자산은 3,7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보다 1,300만 원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적금만 든 최근면 씨는 여전히 8,800만 원을 쥐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5,100만 원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같은 월급 같은 저축액인데도 3년 만에 5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4층과 5층 사이의 노인 함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계급 체감을 크게 흔듭니다. 56.9%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이라는 건 4층과 5층이 생각보다 훨씬 빡센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나를 끌어올려주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내 목을 겨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레버리지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금리가 낮으며 고정비가 적다면 과감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고 고정비가 많다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6층부터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계급의 문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버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부터는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해집니다. 6층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6층 경제적 안정 구간, 세금과의 전쟁, 순자산 3억 원에서 7억 원. 6층은 경제적 안정층입니다. 순자산 3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구간이죠. 여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곳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을 체력이 생기는 층입니다. 왜냐하면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1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6층이 가진 특권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삶.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자산이 커지면 듣도 보도 못한 세금들이 나타나 내 지갑을 노립니다.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 녀석들이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40대 직장인 안세금 씨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5억 원을 가진 분입니다. 이 중 3억 원은 아파트, 2억 원은 주식입니다. 주식에서 연 10% 수익이 났습니다. 2천만 원이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소득 1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54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15%에서 최대 49.5%까지 치솟습니다. 보셨습니까? 똑같이 2천만 원을 벌어도 세후로 얼마를 남기느냐가 6층의 승부처입니다. 안세금 씨가 절세 계좌를 쓰지 않으면 세금만 500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쓰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도 9.9% 분리과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6층의 생존법입니다. 이제 7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본이 노동을 압도합니다. 7층 자산 증식 구간 자본이 주연 순자산 7억 원에서 15억 원. 7층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층입니다. 순자산 7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구간입니다. 2층에서는 월급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본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옵니다. 10억 원 자산에서 연 5% 수익만 나도 5천만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을 앉아서 버는 셈이죠.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커지는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덩치가 커질수록 세금의 칼날도 예리해진다는 겁니다. 배당 5천만 원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배당은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50대 자산가 이분산 씨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10억 원입니다. 이 중 5억 원은 아파트, 3억 원은 주식, 2억 원은 채권입니다. 철저한 분산 투자죠. 주식에서 3천만 원, 채권에서 1천만 원, 아파트 임대료로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후 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세전 5%지만 세후 3%로 쪼그라듭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6층과 7층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더 자산 상위로 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평균이 5억 원에 가까운데 절반이 3억 원 미만이라는 건 상위 계층이 평균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가 10.9%라는 건 8층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방에 올라가려다 한 방에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6층과 7층입니다. 몰빵 투자는 2층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죽지 않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8층, 여기부터는 돈이 아니라 룰이 계급을 만듭니다. 가장 꼭대기층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8층 시스템 구간 지키는 자들의 성순자산 15억 원 이상, 8층은 시스템 계급층입니다. 순자산 15억 원 이상 구간입니다. 2층은 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기술이 주특기입니다. 자산이 클수록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니까요. 8층 사람들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를 팀으로 둡니다. 왜냐고요? 법과 세금의 그물을 합법적으로 피해 다니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상속세 한 방이면 자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10억 원이 5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죠. 8층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방어전을 치러야 하니까요.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가 10.9%라는 건 100가구 중 11가구가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하나 해볼까요? 2026년 12월 22일입니다. 정확히 1년 뒤죠. 그때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후회의 독백입니다.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넘겼어. 귀찮았거든. 그의 겨울차가 고장났어. 수리비 150만 원 통장 다 털렸지. 봄에는 병원비 200만 원, 또 통장 여름에는 회사 구조 조정 비상금 없으니까 못 버텼어. 어떻게든 다음 직장 구했는데 연봉이 줄었어. 지금 여전히 2층이야 아니지. 1층으로 떨어졌나. 대출이 좀 생겼거든. 1년 전 그때 600만 원만 모았어도 지금 3층에서 4층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두 번째 시나리오, 안도의 미소입니다.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해서 바로 시작했어. 독하게 마음먹었지. 월급에서 60만 원씩 떼어놨어. 10개월이면 600만 원이잖아. 중간에 차 고장 났는데 비상금이 있으니까 안 흔들렸어. 병원비 나왔는데 비상금으로 버텼어. 회사 구조 조정 왔는데 3개월 버틸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다음 직장 찾았어. 지금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이야. 비상금 1,000만 원 만들고 이제 투자 시작했거든. 1년 전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아직도 2층에서 줄타기 하고 있었을 거야. 보셨습니까? 1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2026년 12월 22일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실 건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5층입니까? 6층입니까? 7층입니까? 아니면 8층입니까? 그리고 다음 층 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2층 가려면 고정비를 줄이고 이자를 막아야 합니다. 2층에서 3층 가려면 비상금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층에서 4층 가려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4층에서 5층 가려면 레버리지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5층에서 6층 가려면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6층에서 7층 가려면 세금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층에서 8층 가려면 분산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습니다. 감 없이 가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2026년 12월 22일 1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